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공포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수직 낙하하면서 그 영향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제한하는 요소로서는요, 국채금리 장단기 연전 현상이 큰 폭으로 벌어졌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으로 최고점을 경신해 부진함을 보였었는데요.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고 원달러 환율 등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 전략 오늘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수급 상위 종목의 주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완제기 수출로 인한 수익성 개선 본격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견조한 그러한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원자력과 폭력 시장 성장에 따른 이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방산이라든지 태양광, 조선, 원자력 관련주 이러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좀 주도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해상 운임 비용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에 이런 태양광 부분의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최대 좀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지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로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포착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강한 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방산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보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에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그러한 섹터이자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지난달 27일에 폴란드 정부와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지금 지속해서 완제기 수출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만 하더라도 완제기 수출 잔고가 4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 9,800억 정도 수준으로 좀 2배 가까이 최근 1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완제기 수출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계속해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국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군비 지금 군축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완제기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경기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방산주로서의 매력 또한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방산 섹터 주목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경기 방어주로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지금 잭슨홀 미팅의 여파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이죠.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가면서 뉴욕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외 증시 주요 흐름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국내 증시 그리고 환율, 이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2%가 넘는 그런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기술주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2%가량, SK 하이닉스가 한 3%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낙폭이 더 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2%가 좀 넘는 하락, 코스닥은 3%가 좀 안 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처럼 기술주가 중심이 된 이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본다라면 이 달러원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1,349원 90전인데 장중에 1,350원 살짝 넘어갔다 왔죠. 그만큼 오늘 환율이 18원 60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이 시장의 불안감이 환율로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도리어 수급은 외국인의 매도가 1,000억 원 정도에서 크게 늘어나진 않고 있는데 환율에서 변화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환율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좀 잔재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이 드러낸 매 발톱, 미국의 3대 지수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파월 쇼크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연준의 이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전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2,500선 이상으로 갔다가 다시 조정이 좀 나왔고 미국에서도 조정이 나왔던 게 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가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내용은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과 내용은 사실은 이전의 연준 위원들과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내용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조가 좀 강하게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무언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죠. 그런 상황이 사실 좀 겹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요.
이 파월 의장만 좀 놓고 봤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향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금리를 좀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강도 높은 금리 9월 달에 한 50bp 혹은 75bp 인상을 하면 3% 혹은 그 이상이 되죠. 이 금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다시 된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강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에는 특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 수요 조정 등을 통해서 이 수요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얘기인데 경기 위축을 감안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 그만큼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은 좀 더 사실 기술주만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또 산업재와 소비 관련주들도 이 하락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전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잘 안 잡혔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파월 의장의 발언 굉장히 엄청 이전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더 강해졌다라기보다는 발언은 비슷하지만 분위기라든지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뒤에는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시장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시장이 한 번 더 좀 출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기존과 좀 비슷했지만 어조가 강한 탓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경기 위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겠다라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베어 마켓이 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많이들 발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에 하락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방어주로 작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베어마켓 랠리가 사실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만만치 않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국내 증시를 생각해보면 2,000 살짝 아래에서 2,000 조금 위, 많이 가면 2,400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보면서 그렇게 움직였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시장이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제 다시 좀 답답한 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지수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시장이 답답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나타나기는 좀 만만치 않고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시장 조정 나올 때 좀 많이 하락했었던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선주 같은 경우 섹터 몇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수주가 좋지 않을 때 받았던 수주들이 이제 실적으로 2분기까지 나왔고요.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좋은 수주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수주는 들어왔는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이 리드 타임이라 그러죠. 이게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업종이 조선 업종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수혜도 많이 받죠. 환율 수혜도 많이 본 상황에서 전략 차종들 많이 팔고 있고 가격 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대기 수요 많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완성차들 실적 계속 좋을 가능성 높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예대 마진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김 때문에 충당금도 많이 쌓았고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증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주는 이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90불 초반에서 좀 안정화가 된다 그러더라도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워낙 좀 좋은 수준에서 많은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정유주는 실적이 좋아지는 포인트.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도 많이 풀렸죠. 그리고 이 유가도 90불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여행객 수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특히 LCC 중심으로 해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자동차, 은행, 정유, 항공주들 실적 개선과 저가 매력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답답할 때는 실적 위주나 저가 매력의 방어주들을 좀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로써 조선 업종과 이 환율 수혜를 입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은행, 정유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오늘 장중에 1,350원까지 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환율의 상단을 1,400원까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환율의 급등으로 수출주의 접근이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환율이 올라갈 때에는 수출주에 분명히 수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어주로 작용할 괜찮은 업종 말씀드릴 때 두 번째로 자동차 업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동차 업종은 분명히 이 2분기에 이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물론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차종인 SUV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너시스 시리즈 이런 부분들 많이 팔아서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환율 수혜 분명히 받거든요. 이 같은 생산 비용이 드는 자동차를 팔아도 환율에 있어서 국내에서 분명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팔 때 훨씬 싸게 팔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에 팔면 마진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를 받습니다. 분명히 반도체도 수혜를 보고 있고요. 수출주들, 특히 수출 대형주들 굉장히 이 환율에 있어서의 실적의 10% 이상 이전과 비교해 본다라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를 분명히 실적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럼 주가로 봤을 때는 과연 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좋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대형주들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는 국내 주가에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들어오는 자금 중에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원화 자산이 약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당이고요. 그 다음이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실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 수급 환경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부정적이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수출 관련 대형주들을 사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실적 좋아진다까지는 보시고요. 환율은 지금 1,350원 정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그러면 굉장히 증시 환경은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환율이 안정됐을 때는 지금 환율에 대한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됐을 때 환율 수혜주들, 수출주들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강세일 때는 우리 시장 수급 작용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달러의 안정화 뒤에 수출 강세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 약세장의 방어 업종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선 업종, 자동차 업종, 또 은행 업종, 정유주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사님께서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은 대형주들, 수출 대형주들 지금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업종이 하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하락이 842종목이고 상승이 70종목이거든요.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영향도 있어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자동차라든지 항공주 같이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좀 부담이 좀 덜한 특히 항공주 중에서는 좀 LCC 관련한 종목들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NCC 관련한 이 항공주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또한 오늘장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선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오늘도 근데 하락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지금 코스피도 2%대 초반, 코스닥도 하락폭 계속 줄고 있고요. 코스피도 하락폭 줄고 있는데 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등을 한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재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주는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아니면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으면서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환율이 지금 1,350원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오늘처럼 큰 폭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럼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2,400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 지금 시장 환경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큰 폭의 그러니까 원화의 큰 폭의 약세가 나오는지 여부는 확인하시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추가 급등에 따라 시장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 증시 쇼크 일어난 가운데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종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법 노트를 엿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는 염승환의 촉 시간인데요.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폭 반등 양상을 보여줬던 지난주 증시였는데요. 이제금 또 검은 금요일에 따라서 의장의 네. 발언 속에 다시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그 연준 의장의 좀 발언이 아주 색달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증시에 좀 충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좀 안 좋지만 사실 그 8월까지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7월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그 파월의 피봇이라고 그러죠. 그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약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증시가 랠리가 나왔고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환 상승이 좀 잘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주도주가 새롭게 좀 탄생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이제 산업군들 또 정책 수혜주들이 이끌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이 자동차 같은 국내 시총이 큰 대형 수출주가 이 행진에 좀 동참을 못하고 7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는 좀 조정을 받는 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이 물론 반등은 했지만 좀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시장 분위기 좀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8월 마지막 주 좀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장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중반까지는 국내 증시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좀 대형주의 부진과 함께 태조 이방원의 에너지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9월 증시 높은 변동성을 지닌 장세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짚어주신 월간 증시 키워드와 함께 핵심 이슈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K반도체 향방과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다시 한국 증시에 문을 두드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행렬을 짚어주셨는데요. 8월의 반도체와 자동차의 업황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업황은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반기 업황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8월 들어서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일단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수요 부진이 워낙 크잖아요. 중국의 어떤 이제 셧다운도 있었고 또 계속 지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PC라든가 모바일 쪽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줄고 있고 또 서버도 투자가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자동차는 그래도 반도체보다 업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차도 잘 팔리고 전기차가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점유율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의 이 현대차 그룹에 약진이 좀 돋보이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정책이 좀 도와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부터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실제적으로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수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에 좀 피해조 아니냐 이런 좀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거기에 또 공교롭게 리콜 문제까지 좀 겹쳐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또 지배구조 전환과 관련한 물론 이제 이건 결정된 건 아닌데 지배구조 전환되는 거 아니까 뭐 갑자기 뭐 분사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복합적인 얘기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 자동차 업종은 업황보다는 사실은 이런 좀 외부 변수 때문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태양광, 조선, 뭐 흔히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친환경이라든가 정책 섹터들이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몰리면서 이 반도체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좀 수급에서도 좀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역시나 수요 부진이 뒤따랐고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정책이 좀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서 오늘 미국을 좀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FTA 체결 국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이 이렇게 좀 너무 좀 소외받는 것 같은 좀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쪽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조지아 쪽에 그 6조 원 정도 규모의 또 공장도 좀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한국이 뭐 준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좀 피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은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정부가 저도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세부안은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또 FTA 체결을 했고 한국의 투자도 분명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뭐 현대차가 보조금 못 받는 걸 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협상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은 있습니다. 네, 한국이 조금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좀 정책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 행렬에 대한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 속에서도 과거 대비 외국인의 투자 행보가 조금 양호해 보였습니다. 현 시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의 메리트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는 게 좀 약간 저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보통 공식으로 따지면 환율이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팔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율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역대 최고,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는 그렇지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이제 가장 높은 수치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1,350원 넘었는데 물론 오늘은 좀 팔지만 7월 이후로 환율이 올라왔는데도 5조 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는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갔는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로화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문제가 좀 크다 보니까 달러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누적으로 62조를 팔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매도인데 올해도 사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시총 대비 보유 주식 비중이 지금 30.51%입니다. 이게 보통 평균치가 36%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아져 버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채워놓는 거 아닐까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저평가됐죠. 한국은 역대급으로 또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고 또 마지막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들의 실적은 일단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국의 고유한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급등 소식 속에서도 7월부터 5조 원 넘는 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요. 누적해서 62조 원을 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총 대비 외국인 주식의 이 보유 비중이 30%로 좀 낮아짐에 따라 채워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환율 상승에 따른 또 수출주의 실적 선방이 또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9월의 증시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가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9월의 주식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최근 시장의 이목이 잭슨홀 미팅에 집중됐었죠. 파월 의장은 긴축의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면서 우려감이 더욱 높아진 다음 달 FOMC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시장의 주도주 태조 이방원과 다소 소외된 종목들의 향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에 경고음을 울리는 유럽 에너지 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이슈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연승한 이사가 선정한 9월의 증시 키워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냄에 따라서 이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했는데요. 영준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9월에 FOMC에서 지금 75bp, 그러니까 0.75%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0.5% 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75bp까지는 인상하는 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9월 FOMC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금리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물가 2% 갈 때까지 무조건 지금 금리 올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해버리다 보니까 참 이게 예측하기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던 게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꺾이는 게 확실해지면요, 연준 의장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 달 정도 물가 꺾인 거 가지고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더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앞으로 9월, 10월, 11월에 나오는 물가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꺾이는 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속도는 당연히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FOMC까지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 고물가도 이어지는데 다만 9월 13일인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약간 낮게 나온다면은 좀 긴축 이슈가 좀 많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월 중순에 발표될 물가 지수까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FOMC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50bp에서 75bp까지 열린 상황이고요. 결국에 물가 지표에 따라서 정확한 이 수치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의 정책 좀 조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좀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좀 침체보다는 물가일까요? 네, 일단은 물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침체로 생각을 했다면 물가 올리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얘기를 잘 안 꺼냈겠죠. 근데 이번에는 경기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인플레이션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이 8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아주 간결한 메시지를 줬어요. 물가 잡겠다. 경기가 희생돼도 어쩔 수 없다. 당분간 고통 받아도 장기간의 긴축을 좀 시사를 했는데, 또 끝에 가서 폴 볼커 얘기를 했는데, 1980년대 미국의 연준 의장인데 금리를 9%에서 19%까지 엄청나게 올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비슷하게 좀 빗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놀랬죠.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리려나?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경기가 그때는 좀 살아날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약간 꺾이는 국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웰 의장이 이거 너무 좀 악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게, 아니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금리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경기는 포기한 채 무조건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시장에는 어쨌든 쇼크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또 연준 의장의 관심사는 경기는 아직 좀 견딜만 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해가지고 물가 잡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일단 9월까지는 경제 지표는 좀 봐야 되겠지만 물가 지표에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좀 연준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경기보다는 물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좀 혼돈에 빠진 증시인데요. 우리 증시도 좀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이 거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9월 FOMC 이후에 또 행방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9월 FOMC 전까지는 좀 쉽진 않은 장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장이라 그러죠. 전저점을 깨는 것보다는 오르면 한 2,500좀 갔다가 또 내리면은 한 2,400선 요 레벨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연준 의장처럼. 그러면 물가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차례로 나오는 걸 보고 그 지표에 따라서 증시의 좀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미국 연준도 또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수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일단 FOMC 이후가, 그러니까 FOMC가 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MC에서 우리가 예상한 정도 그리고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들 이런 게 한 번 더 확인되면은 저는 FMC가 끝나고 나서는 PBR 한 배죠. 2,530을 다시 돌파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간 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또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물가만 좀 급등하는 양상 아니면 FMC 이후에는 좀 좋은 증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의장의 발언 속에서 또 투자자들 또한 관망세로 이 지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또 중간 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와 소외주의 향방인데요.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한 최근에 태조, 이방원, 태양광과 조선, 2차 전지와 방산, 원전 관련주인데 매서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의 진입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9월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업황도 너무 좋은데 그 수급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대체할 업종이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은 좀 무너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9월 중순까지는 이 업종들이 주도를 하는데 다만 이거는 이게 주도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한번 새롭게 투자해볼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섹터를 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좀 주가 안 갈 때 미리 좀 선점을 해놓으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조선주만 해도요. 지금은 잘 가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국제유가 부러질 때 한번 또 폭락도 했었고 태양광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용기 있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은 수익 내는 단계지 뒤늦게 다 지금 태조 이방원 얘기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건 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쪽에서 내가 좀 짧게 하겠다 그런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태조 이방원 관련주를 이제 좀 장기 투자 해보겠다. 이건 좀 늦었기 때문에 차후에 조정이 좀 받을 때를 이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좋겠지만 투자할 좀 매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가 올라가면 좀 신주도주가 떨어질 거겠지만 앞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 크지는 않지만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도주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소외주의 향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소외된 반도체나 이 자동차주는 9월에 좀 부활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될 만하면 하나씩 뭐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 애플이 그 중국의 YMTC라는 회사의 그 낸드 플래시를 이거 아이폰 14에 채택한다는 얘기가 하나 들렸더라고요. 기사가. 그럼 중국이 이렇게 또 잘하는 건가? 그러니까 낸드 쪽은 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중국이 끼어들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좀 이슈들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더 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기에 대한 전망인데 그래도 제가 FMC 이후에는 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라고 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이 기업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대부분이 중국 쪽으로 가요. 근데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도 안 되죠. PC도 안 되죠. 소비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하죠? 부양책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부양책을 써주면 실제 이렇게 부양 강도가 높아지면요. 중국의 소비가 과거에도 증가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말 아니면은 어쨌든 그 10월, 11월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반도체 주가가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과 되게 밀접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희망은 버리지 말자. FMC 이후로는 한번 상승세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고환율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수출주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높은 레벨로 유지가 되면 실적도 예상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당장은 좀 답답하겠지만 자동차 반도체주들 조금 이게 특히 반도체 좀 잘 이겨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의 반등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수출과 밀접한 또 중국과의 관련이 컸습니다. 반도체 증가와 또 중국의 유동성 증가가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중국이 부양책을 펴내고 있는 만큼 빠르면 9월 말쯤 또 하반기에는 소폭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미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주와 다소 소외된 자동차,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어떤 섹터에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야 이쪽 태조 이방원 섹터가 훨씬 낫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뭐 이렇게 뭐 트레이딩하거나 짧게 하는 게 아니라면 투자 관점에서 좀 본다면은 역시 소외된 기업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좌를 크게 불려줄 그런 뭐 섹터나 이런 거는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데선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남들이 지금 아직은 관심이 없고 안 좋게 보고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런 소외된 섹터에서 큰 상승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메타버스 기억하시겠지만 게임주가 가기 전에 얼마나 못 갔습니까? 굉장히 소외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계기가 생기니까 주가 급등한 건데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소외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자동차도 충분히 모멘텀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발현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그런 소외주 쪽 비중을 천천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급락하는 장이 투자하기는 더 좋습니다. 이게 오르는 날은 또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락장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가시고, 그리고 아까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뭐 방산, 원전 같은 태조 이방원으로 대표되는 이런 섹터는 장기 투자 시기는 좀 늦었기 때문에 단기로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말고도 사실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소외주들 보면은 지금 뭐 금융주도 있을 거고, 특히 고배당주들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은행주 같은 경우 해도 8%, 증권주도 6%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연말에 가면 또 배당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금융주 같은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신주도주로 이끌고 있는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투자 전략으로서는 또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또 자동차와 반도체 굉장히 소외주로서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급락장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소외받는 또 다른 금융주, 고배당 관련주로서 연말 배당을 노려보면서 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글로벌 경제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회색의 코뿔소, 바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이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 이슈, 특히나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도 겹치면서 상황이 몹시 악화됐다고요. 네,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을 이제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으로 독일에 직접 보내죠. 이걸 3일간 일단은 중단한대요. 근데 이제 시장이 왜 두려워하냐면 3일이 아니라 더 연장되면 어떡할까, 이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독일도 그렇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천연가스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마저도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위기가 커지겠죠. 근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가뭄까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상기후 현상들이 좀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라인강 수위가 굉장히 뭐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낮아져 있었고, 지금은 좀 진정됐대요. 그렇지만 한때 굉장히 좀 위험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는데 지금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 러시아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값싸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았다가 지금 반대급부로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좀 자체만 봐도 좀 크지만 독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잖아요, 유럽에서. 이게 이제 유로화의 약세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좀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아직 불편한 이슈들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천연가스 수급으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럽발 천연가스 위기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유럽이 안 좋으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유로화에 거의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랑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유로가 꺾였다는 거는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예외였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희한하게 이번에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지만 달러가 계속 강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문제는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유로화가 떨어지는 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로화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 요인인데,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또 변수는 유로화가 강해지려면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유럽이 아마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높일 수도 있어요. 유럽의 물가 지표도 지금 너무 높은데 유럽의 지금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유럽이 어느 정도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좀 긴축적으로 맞춰주면 이게 유로화가 또 강세로 바뀔 요인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좀 통화정책 회의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진짜 겨울에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최근 10년 평균치 있죠. 이거보다는 높아요. 근데 이 악조건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LNG, 그러니까 미국에서 LNG 수입을 지금 어쨌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위험한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지금 15% 천연가스 사용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고, 이 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고를 많이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통하면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도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극도로 좀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유럽의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천연가스에 좀 위기가 가중되면서 그에 따른 증시의 타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 이슈 역시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을 좀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추가 부양책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데 이번 부양책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작용했으면 좋겠는데 참 힘드네요. 이게 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만 보면. 근데 일단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300조나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그 아쉬웠던 게, 부양책을 쓴다 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금리 인하 조금 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뭐 지방 정부 쪽 방문해가지고 막 독려하고 요 정도인데, 근데 이번에 아예 1,300조 원 규모로 그냥 아예 언급이 나와버렸죠.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부양책은 좀 한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도 있는데 이걸 시동을 건다는 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또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부양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차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좀 선정해주신 키워드에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가동될 시간입니다. 9월에 시장에 좀 붐업시킬 업종, 어떤 업종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음 달은 어떤 업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9월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저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태저비 이방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고, 9월 아마 이제 그 물가지수가 중순에 발표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요. 기존 주도주인 정책 수혜주가 좀 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FOMC 좀 지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외주들도 한 번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뭐 지금은 9월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년까지 좀 염두에 두고 좀 안 좋을 때 좀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모빌리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지금 자동차가 지금은 아직은 엔진이라든가 기계식 부품이 많아요.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이 전장 부품이라 그러죠. 이 전자식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요. 거기에
자율주행까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장부품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배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화되고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이런 그 전장 부품 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참 바이오도 너무 힘든데, 저도 참 바이오는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가 너무 힘든 게 갑자기 또 임상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오도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9월에 한 3개 정도의 학회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종횡학회가 가장 유명한데,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는데 한국 기업들한테도 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그 재원 마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약가 인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약의 약가를 좀 낮춰가지고 미국의 그 건보료 재정을 좀 약간 완화시키겠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돈을 좀 약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약가를 낮춰서 확보된 이제 재정, 이 돈을 가지고 인플레 이 감축 법안의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의 큰 제약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외주를 많이 줄 겁니다. 이게 임상을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똘똘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네가 개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예 사오는 거죠. 흔히 라이센스아웃,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몇 년간은 완전히 묻혀 있었죠. 지금 시장에서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한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는 좀 이런 법안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업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바이오주들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뭐 ETF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9월에 있을 역시나 좀 중반에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좀 전후가 나누어진다고 네.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물가 지표가 한 번만 더 꺾여주면요. 연준 의장 뭐라고 했냐면은 물가 한 달 그거 꺾인 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근데 한 번 더 빠지면 2달째거든요. 네. 그리고 10월로 가면 또 석 달째가 되니까 점점 물가가 좀 완화되는 게 보이면 연준 의장의 발언 강도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거든요. 그동안 못 올랐던 기업들이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를 이길 만한 지금 업종이 별로 안 보입니다. 수급은 더 쏠리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좀 세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항상 투자하실 때 너무 좀 한 달도 좋지만 지금 어차피 투자하신다면 시선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염두를 한번 해두시고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들을 한번 녹여내는 한번 그 전략을 이번, 물론 좀 8월달, 9월달 초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좀 시야를 넓혀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물가 지표를 좀 중심으로 전후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시야 자체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염승환의 촉 시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사님과 함께 급변하는 증시에 대한 지표를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